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놨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네,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인 지킬 앤 하이드의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한 섹터에 대해서 180도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윤재 초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본다면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주 어떠한 이유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가,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신다면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스텝이 아니라 조금 작은 스텝으로 차곡차곡 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금리, 시장금리 자체는 낮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담대 금리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코픽스 신규 취급액의 대출 금리는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점 3개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현황을 체크를 해봤을 때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7월과 8월의 주담대 금리 자체가 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준금리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 자체가 한 달 새에 7조 원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선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는 확실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또 2025년 이후에 공급은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 입법과 관련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게 서울의 지방과 온도차는 확실하다라는 점을 다양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을 짙게 가져가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 차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지방광역시의 차트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차트 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매매 가격을 보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우상향하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선은 서울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방 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가 2020년부터 2022년을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좀 다른 경우였고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였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당시처럼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살펴봤을 때 서울은 달라지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인천, 강원 지역들은 전부 다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봤을 때에도 지방 같은 경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현저하게 많다라는 점에서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띄워볼게요.
네, 끝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부동산 PF 경색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선은 존재하고 있는데 한 가지 시선은 최악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은 어렵다라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잔액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요새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다양한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건설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건설주를 이 시간에 두 번을 오늘까지 좀 브리핑을 해봤는데 한 번 브리핑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대표님과 제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건설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슈 이후에 88 정책,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감으로 건설주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을 경계하면서 보자라는 시각이실지 아니면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건설주를 못한 사람들 수익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일단 건설주가 지금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 건설주의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왜 이 건설 사업에 대해서 신도시 육성이라는 카드를 꺼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부가 건설 사업을 지금 건설 경기가 좋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의 공실률이 아직까지 공실이 없고 막 그래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 사업을 계속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신도시 육성 사업을 주도하는 원인은 최근에 이제 집값 인상,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집값의 인상세가 강남 중심에서 지금 지방으로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 강남 중심의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강남 불패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거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강남 수요발 중심에서 즉 이제 서울 중심과 수도권 특히나 이제 서울과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편한 뭐 성남이라던가 아니면 남양주 쪽 아니면 뭐 이제 연신내를 이어서 북한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뭐 일산 그리고 김포, 인천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정말 확장이 나온 것뿐만이라고 보신다면은 그러면 여전히 지금 집에 대한 실수요는 많은데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당연히 집을 지금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8월 5일자에 공포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만 하더라도 그날 얼마나 떨어졌죠? 뭐 거의 뭐 10% 가까이 후퇴했다가 그쵸. 막판에는 그래도 8% 마감을 마이너스 8%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자, 이때 파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팔았을까요? 아니, 언젠간 이거 장기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이때 파신 사람들은 바보라서 팔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출이라든가 어떤 뭐 이자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의 부담을 결정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강남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다 갭 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 똑같죠. 근데 이분들이 집이 한 채만 있는 분들이 네. 이 집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강남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집 한 채 가지신 분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특히나 서울 중심에서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격 중에서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원인은 뭐다? 이미 내가 이 집으로 내가 마이너스 난다 하더라도 지금 안 팔아도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경기가 어차피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는데 이거기에 대해서의 차익을 더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의 카르텔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GS를 비롯해서 원래는 작년부터 이제 순살자 얘기 나왔고 특히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와르르 아파트를 지었었죠. 그쵸.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했던 것도 원래 올해 4월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처벌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기술적 바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접근은 뭐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짓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내 부동산과 그리고 지방 간의 어떤 격차들 그리고 당연히 서울이 인프라가 훨씬 발달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 거주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정화 정책을 꺼낸 게 그린벨트 해제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수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구간 중에서도 강남 일대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요는 어디에 몰리겠습니까? 오히려 강남권에 더 몰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임시 방편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뭐 좋은 호재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것이 건설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라 죽어가는 PF로 인해서의 어떤 부실 채권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활성화가 경색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자금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 22년 넘어갈 때 PF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때 강원도지사가 이거 빚 안 갚겠다 얘기한 뒤로부터 건설사들 PF 대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그 강원도지사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얘기하고 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약해졌던 상황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 지방정부가 뭔가 신도시를 육성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아무리 PF들을 발행해서 이거 사주세요 얘기해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합니까? 강력하게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신도시만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건설주에 대해서 이거
망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빗발행해서라도 이거 남겨놓겠구나. 대마불사 시켜놓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문제도 둘째지만 자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정부, 특히 네. 시진핑 정권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 순투자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가지고 월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돈 좀 투자해달라고 쫄쫄 쫓아다니면서 세미나 나가가지고 빌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건설주가 반등하는 것은 저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격의 메리트. 그러니까 건설 업종에 대한 가격의 메리트는 지난 8월 2일과 8월 5일 날 하락을 했을 때 이 주가가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의 모멘텀이 사실 그동안 약했지만 이때 이제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갔던 건설주에 대해서 매기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설주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우리가 기업 밸류업 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도 금융주들이 PF 얼마 갖고 있나 이거 체크하라고 했는데 KB금융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PF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신탁형 자산이 어떤 게 있고 이거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PF가 불안한 폭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설주 자체에 대해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준 건 당연히 긍정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호재의 정책발 호재로 수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실거래가 이제 앞으로 유효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만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미국의 경기가 안정화를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실물 경제만큼의 그 격차를 이번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잡혀가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은 또다시 한번 리먼 사태와 비슷한 어떤 자산의 어떤 거품이 껴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적자 사업들 처리하고 어떤 부실 시공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책적 수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건설주를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대출 부담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75bp 이하로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업이 남아있는 부실 채권도 많고 굉장히 부담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대표님의 시선이 당시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당시에 증권사 레포트에 좀 시선이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왔었고 오늘 좀 분위기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함께 공존을 해서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 같은 의견, 같은 뷰를 좀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까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과 이엔셀 들고 오셨는데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참 아쉬웠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M83 같은 경우에도 막판의 시세를 다 빼뜨리면서 결국에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10%대 반등만 보여주면서 마감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요. 이엔셀을 초이스하셨을 것인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교육을 초이스하셨을 건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교육주에 대해서는 좀 오랜만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뒤에 초이스의 종목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인 이엔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이었고 그래도 섹터 자체가 바이오 쪽이라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어제 종목보다 좀 못 갔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점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성장하는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데 반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처럼 이제 이 종목들이 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기관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실제 이 주식이 이제 공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공모주를 받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큰 자금을 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주 받잖아요. 네. 이 치킨주 정도 받고 치킨 한두 마리 먹을까 말까 하는 돈밖에 못 받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실제 이제 공모주의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모 청약을 진행하면 절반은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반을 떼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주체들,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들어오냐 마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어차피 50%를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5월에 상장했던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기업들. 자, 그러면 똑같은 공모주를 만약에 갖는다 하더라도, 현대마린솔루션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굉장히 매출을 잘 만드는 기업을 지금 분할 상장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은 공모주를 받으려고 할 때 나는 이거를 빨리 팔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주식을 더 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 보유 기간이에요. 의무 보유 기간이 긴 주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더 주고 의무 보유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물량을 적게 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 이후에도 주가 움직임이 꽤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오늘 기준에서는 뭐 다시 한번 조정은 나왔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이 긴 기간 동안 공모주들 거의 대부분이 다 빠지는 동안에도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꽤나 탄탄한 위치를 갖고 있죠. 자, 반면에 TDS팜이나 이런 테마들은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은 이 확약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 ENCL도 테마는 좋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CD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MO 요즘에 테마가 굉장히 훈풍이죠. 네. 그래서 뭐 바이넥스도 이번에 뭐 CMO로 셀트리온과 같이 한다고 해서 주가 잘 가고 있고, 셀트리온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18만 원, 22만 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당분간은 20미만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주째 계속 여기서 바뀌질 않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지금 100만 원 선까지 계속 열었다 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테마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가나 혹은 이제 희망 공모가는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ENCL도 마찬가지로 테마가 먼저 좋으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선 반영이 되다 보니 공모가 대비했을 때 시초가는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비율은 확약 비율은 뭐냐면 0.2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들도 이거 공모주 펀드나 이런 거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 포함해서 기관들도 이거 주식 갖고 싶긴 한데 그렇게 많이 갖고 싶지는 않아라는 네. 얘기겠죠. 오히려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장기 물량이 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신규 공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확약 보유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초가 내지는 이길 날 매도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상장했던 이 TDS팜 있잖아요. 네. 제가 이날 점상 시크릿 아침 10시 방송 할 때도 김민정 공장님 같이 할 때 제가 이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가능하시면 오늘 파시거나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파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원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PO주들이 아직까지 길을 펴기에는 2021년과 같은 붐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굳이 전기 통닭 먹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교촌 FMB에 있는 교촌 허니콤보 뭐 이런 거 시켜드릴 수 있는 금액이 네. 나왔을 때 빨리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라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종목으로 만나보면서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비초이스 종목으로 ENCL 짚어주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을 들고 오셨는데 요새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를 최근에 눈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좀 교육주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가 애니능률의 강세가 한번 보였을 때가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쪽 교육주가 좀 올라가는 반응은 보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주들은 요새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교육주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남았죠? 90일이 채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 83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교육 테마주처럼 이렇게 상승을 한 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치명률이 지금 보고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고령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연령과 상관없이 이제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죽고 열심히 야근하셨던 회사원분들 엄청 많이 돌아가시고 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오미크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치사율을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해서 뭐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후자입니다. 즉 우리가 질병이 확산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 질병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뭐 땡땡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온 인류가 다 걸렸대요. 근데 별로 치명률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대요. 그럼 이 질병은 치명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다른 형태의 감기 정도라고 그렇죠. 보면 또 다른 되지 형태의 않을까요? 감기죠. 네. 우리 감기 걸려도 심하시면 이제 폐렴으로 전이되거나 이렇게 되신 그렇죠. 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반응을 한 것 뿐인 거지 애니 능률 같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 네. 자, 일단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는데 오.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초등부 및 고등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관련주는 실제로 뭐가 돼야 되죠? 메가스터디 교육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져온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이유로 얘가 무조건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모든 주식은 무조건 간다는 걸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설주처럼 사두 암효와 같은 주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고양이, 새끼 고양이의 머리뼈 같은 종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가격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스님한테 스님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죽은 새끼 고양이의 머리뼈다라는 답변이 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요.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이 안 오른 거죠. 2차 전지도 비슷합니다.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반등했죠. 자, 왜 반등하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업계 현황이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드리는데 네. 다른 교육주에 비했을 때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가가 아직도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이 8월 5일자 반등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이미 8월 2일자부터 하락했던 폭은 거의 대부분이 소화를 해냈어요. 자,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로봇주 잘 간다라고 막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로봇주가 잘 갔습니까? 아닙니다. 8월 5일자 대비했을 때 저평가 됐을 때 그쵸. 일시적 상승을 하고 다시 지금 상승폭을 반납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이런 소외주들, 그러니까 특히나 V자 반등이 나올 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가 되지 않았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수익을 잡기보다는 뭐 5에서 뭐 6% 내외, 뭐 5에서 한 8% 내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이런 소외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수능이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라는 점도 한번 짚어봤고요. 거기에다가 교육주 중에서도 지금 차트상에 봤을 때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들고 오셨다는 말씀까지 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딱 시점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버리고 이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들까지 올려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일신석재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2,488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8%입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하고요.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보면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 중에 몇몇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계신 평단가가 한참은 부족한 평단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청산이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일신석재가 오늘 특별하게 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지 않았어요? 일신석재가 지금 남북 경협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 치더라도 네. 자, 지금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남북 경협 테마로서 일신석재를 바라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48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아마 이전에 이제 북한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이 바뀌게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건설주 기대감들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가 유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남북 경협을 하려면 북한과 우리 정권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근데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할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대화가 가능한 정권인가요? 그 윗정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좀 귀순했죠. 이 귀순한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하사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려올 때 뭐라 했냐면은 탈북자 잡으러 왔다면서 본인이 탈영을 했어요. 탈영자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탈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북한 내에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랑 경협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뭔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정부만 빚으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석재 쪽이 오늘 이제 떴던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죠. 건설주 테마가 지금 그동안에 저평가가 돼 있다가 지금 올라온 것도 있고,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일신석재가 최근에 주가가 7월 1일부터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7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급등할 때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떠올리질 못한다면은 이만큼 주가 다시 더 올리기에는 좀 더 자극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피습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 더 키우겠다 얘기를 해버렸었고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재건주 관련해서도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네. 우크라이나가 빨리 그냥 항복선언하고 재건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재건주도 같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셨을 때 지금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이 한 1,200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총이 너무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점포도 굉장히 그러니까 지점도 굉장히 우리나라 한반도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곳곳에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아주 작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주가 자체가 사실은 지폐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기가 좋겠죠. 그리고 거래 물량을 보시면 거래 물량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향방이 다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겠죠. 정말 내가 이 종목 어디 소스 듣고 들어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걸 모르고 샀는데 저 진짜 이거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이 둘 중 하나로 보는데 저는 일단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이 이 종목을 정말 모르고 들어가셨더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좀 비중을 좀 과감하게 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600원 가까이는 왔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갭이 좀 많고 한 마이너스 한 40% 조금 마이너스 41% 4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40%의 하락이 났던 섹터라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도 뭐 비교적 연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조정이 나온 분들이 많을 거고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 기다림을 차라리 지금 테마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테마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테마주 다시 잡다가 물릴까봐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벤치마크 역할을 해주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아니면 현대차 이런 기업들을 사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가려면은 정말 이 트럼프 피습 이후에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 테마가 아니라면은 2,000원 선까지 단기 돌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무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랜드리스 지원해줬고 자금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는데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다면은 저는 경협이라는 단어를 혹은 이제 뭐 재건 관련주는 테마가 강세가 됐을 때 빠르게 좀 차익을 좀 내시고 혹은 뭐 이전에 물리신 분이라면 손실폭을 좀 과감하게 좁히시고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너무 큰 비중 하지 마시고요. 배수 내지는 뭐 좀 큰, 하셔서 계속 손실 가액을 좀 좁혀 나가시는 네.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다음 주라도 정말 큰 폭의 뭐 1,400원까지 빠지지 않는다면은 한 1,500원 선 내외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40%권 내외에 있으시니까 네. 저는 일단 비중을 한 6% 정도는 더 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신석재에 대해서는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비중이 줄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캐로로님의 종목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650원에 비중은 15%. 코비드 때 기분 좀 다시 살려보자. 더 가자라고 짚어주셨고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 잘 갔습니다. 알테오젠 9%대 종가 형성했고요. 녹십자, 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다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평단가가 38,000원 구간이면 딱 계속해서 좀 맞고 떨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 주가가? 자, 일단 뭐 한올 바이오파마를 비롯해서 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은 상승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승 탄력이 좋았다라는 거는 오늘 기준이고요.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보신다면은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좀 답답한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2개를 일단 손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네. 연구 중단을 결정했다는 건데 자, 연구 중단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이 제품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다른 걸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병용요법이 높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들을 분석을 먼저 시작하겠다 이렇게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자, 일단 지금 중단을 한 게 불응성 고용암을 타겟으로 한대요. 자, 면역항암제 항체 신약인데, 최근에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쪽이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K 쪽, 그러니까 자연치료 쪽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주목을 하실 건 뭐냐면은, 이 기업이 계속 이제 앞으로 잘 가려면은, 일단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해외 기업과의 비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뭐 기업들과의 어떤 병용요법을 세서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떤 특정 약품만을 쓰는 것보다 치료 효과가 더 높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좀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독으로 물질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커졌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 내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중국 바이오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없는지 그 물질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거 너희 문제되니까 지금 중국 파트너 빨리 손절해라는 걸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했던 제약 제품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HLB예요. HLB도 사실은 그동안 주가 좀 잘 회복한다 싶더니만 뭐 좀 조정 나오고, 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지금 기존 물질을 좀 취소한 게 좀 타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부진했던 목표들을 투자로, 그러니까 R&D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기 때 수혜를 본다라는 기점에서 보았을 때 바이오 테마를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강점 중에 강점이라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그쵸. 이거 신장 못 넘어가면 깠다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들 네.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이 적자를 난 게 뭐 이번에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다가 중단한 비용까지 포함돼서 만약에 나온 거라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중단에 대한 발표가 지금 오늘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심사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흑자를 완벽하게 기록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매출 포지션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현 주가 대비해서 크게 낙폭을 보일 가능성은 좀 상당히 적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일단 결론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15% 비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좀 아쉬우실 거예요. 다른 게 좀 워낙 잘 가니까 내가 이걸 좀 괜히 좀 비중을 높게 잡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매수가 정도 오시면은 5에서 한 8% 정도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신약 후보 관련된 물질들 혹은 이제 신약 임상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을 좀 가볍게 하셔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혹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나 주시를 하게 되면서 실제 연준 발언과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되면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였던 39,000원 선 정도로 제가 제시드릴게요. 만약에 39,000원 딱 오지 않더라도 일단 매수가 정도 위에 올라오시면은 비중을 한 8% 정도는 빠르게 해소를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저는 일단 43,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자력이 있다, 자금이 있다, 그리고 R&D 투자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잭슨홀 미팅 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비컷 해야겠다 이러면 네. 주가 더 빠집니다. 비컷하면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심사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여요. 미국 기업 보호하기 바쁜 게 FDA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손절 대응을 하신다, 일단 기술적인 지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지표로 말씀드리면 사실 밴드가 지금 매수하셨던 39,000원대에서 지금 3만 원까지 이 밴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로 손절을 만약에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럼 저는 일단 33,000원 선을 딱 잡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중간에 이야기가 나온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 한 종목쯤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개인적인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뭐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바이오 어떤 거 사야 되나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저도 뭐 바이오 기업들을 매번 찾아보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의 결과를 제가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 가장 좀 어려워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선택했던 좀 상대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는 네. 종목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은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되게 강성이고 이거 빨리 주가 재고시켜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발언이 세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이 뭐 그래서 뭐 주주단들이 힘이 세니까 뭐 주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통적인 CMO 강자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CMO를 맡겼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매출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위험하니까 중국 기업부터 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시바이오가 지금 흔들흔들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CDMO와 CMO의 차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자에 따라서 약간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CDMO는
개발까지 직접 담당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일스톤 넘겨받는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 여성을 아주 짙은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짙어요. 네. 법인세를 37%까지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공격적으로 받는 대신 야 너희 바이오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디케어 해주잖아. 니들 약 팔게 해주잖아라는 걸로 퉁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다 계속하자고 하니까 정부도 이제 슬슬 부담되니까 이거 너희 약값 내려라는 압박이 들겠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약 만드는 건 둘째치고 지금 팔리는 제품 단가를 낮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복제약이나 바이오 시밀러의 제품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특허 남용 금지법, 특허 남용 방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되면 어떡하냐? 공화당을 기점으로 정말 미국의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CDO를 안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일종의 중립지대처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중에서. 이미 신약 물질 관련돼서는 미국이 실제 통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기업부터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미국 기업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기업은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걸 더 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CDMO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일단 셀트리온도 사실은 진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제가 아마 지난주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18만 원 그리고 22만 원 선을 밴드를 계속 확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하방의 주가를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만 6천 원을 하방으로 잡으시고 상단은 아직까지는 22만 원 선, 이 내부의 밴드선에서 스윙 매매가 좀 유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 AD님의 종목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이고요. 8,907원, 비중은 10%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뜨고 나서 오늘 완전히 폭등이네요. 곧 매수가까지 돌아올 것 같은데 계속 들고 있을지 좀 질문입니다. 라는 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는 장 초반에 좋았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오후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제일 일렉트릭이 전기차 화재 방지 국가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가 등락이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자, 일단 제일 일렉트릭 주가 보시면은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 국가 사업 선정화 이거는 정책 수혜가 맞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슈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지난 5월 28일 날 고점을 달성할 때는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이거 구리 가격 올라갔잖아요. 톤당 1,80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리 가격 인상에 대해서 베팅이 되면서 그러면 전기, 변압기, 전선주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후에 조정 나왔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AI 거품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상승한 거 뭐냐? 이거는 순수하게 한국 내에서의 테마입니다. 한국 내에서의 테마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시면은 이 배터리 관련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특징 종목들이 막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시세가 몰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짝 상승에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워낙 심하니까 BMS 정보동의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네. 기사가 공공에 나왔었는데 그거 정부에서 그거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아직 회의 안 하고 있다고. 그 의무화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정말 필요하면 그때 하겠다. 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일단 제조사별로 일단 신뢰성 검증, 제품 신뢰성 네. 검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 국산도 문제가 있다라고 정기적으로 어떤 모델이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제조사,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걸 탑재하는데 어디 연결부가 잘못돼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실제로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됐는지 이걸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일단 전기차 화재 방지 특허를 취득하고 4년 연속 전기차 충전 시설 정부 사업을 수행 중인 스타코프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 알려진 영향이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것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제일 일렉트릭이 뽑자면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죠. 자, 시가총액 1,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나오는 편이고 부채 비율도 뭐 30%면은 30%대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강하죠. 강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제일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지금 봤을 때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거의 테마성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선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LS. 자, LS랑 비교를 해보시면 LS 같은 경우는 애초에 AI 산업 관련해서 거론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잘 가죠. 근데 거론되기 전부터도 이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선주의 대표 주자로 가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으로 가는 편인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죠. 왜냐면은 일단 시총 자체가 워낙 작고 네. 차트 자체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연결 매출이라든가 실적만 보고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음 주라도 저는 이 종목을 좀 가능하시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선주의 매력을 느끼고 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좀 탄력이 높은 종목은 뭐 대원전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대한전선은 좀 일단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전선은 저도 종종 대한전선을 제가 좋게 보긴 하지만 대한전선은 좀 아직까지 이슈가 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이때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은 LS로부터 이제 갖고 있던 고압 케이블 기술을 이제 탈취하는 거다라는 혐의가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한다더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됐던 게 아마 제 기억에는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니게 되면은 당연히 대한전선도 주가가 날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검찰에서도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수사 중이다까지만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시면은 조금 덜 위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LS나 아니면 뭐 대원전선 내가 정말 전선주를 꼭 내가 전선주로만 네. 꼭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쪽으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설비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종목의 탄력을 봤을 때 조금 위험한 부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원 전선과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담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장은 이렇게 잘 마감이 됐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가? 다음 주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다 이미 전략이랄 게 없죠.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대비는 사실 늦어도 오늘까지 다 하셨어야 되는데 뭐 일단 발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 B컷보다는 베이비컷에 중점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은 뭐 우리가 B컷을 해서 연준이 뭔가 조급함을 보이기보다는 베이비컷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되 미국의 경기가 큰 변함이 없게 안정적으로 양적 완화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카시카리 연준 의원도 기존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을 이어왔던 사람이 이번에 9월 금리 인하 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2022년도에 제라드 블러드, 2020년도에 블라드 총재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연준 금리 뭐 4.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막 얘기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지금 금리 몇 프로입니까? 5.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를 좀 낮추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미국의 지금 경기가 지금 아주 삐걱삐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은 이번 기회를 빌미로 다시 한번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거론되는 거의 타이틀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2.9%의 CPI를 달성한 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2%대의 물가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평가가 정말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방향대로 2%대 터치,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내려간다. 이게 맞는 건지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글로벌 GDP 성장률과 그리고 이제 실업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 문제 계속 되고 있죠. 실업률 높아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 안 내립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롬 파월 의장이에요.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8년도까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연준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최대 28년까지인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막연하게 보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아마 자막으로만 보내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캐리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신규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왜 들어오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반복을 해보셔야 돼요. 왜 굳이 한국 주식을 사지?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 작전주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 강소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가 안 나왔던 기업들은 왜 안 샀는지, 주가가 낮은데 지금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참고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작 하락 대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상승 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잘 갔었다가 요 한 며칠 동안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이거 이제 지금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대응과 대비는 다릅니다. 대비는 정말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요. 대응은 떨어졌을 때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또 현금을 찾을 수 있고, 또 안전자산을 통해서 내가 또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도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